57장 서천으로 향하는 유비. 조조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남아있던 신하들이 장송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어찌 그리 당돌하게 말하는가. 장군께서 자네의 목을 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어서 돌아가게. 장송은 신하들의 꾸짖음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어요. 허창에는 간사한 놈들만 가득하구나. 이때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말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대는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지난날 이각과 곽사를 갈라놓아 그들을 없애려 한 양표의 아들 양수였어요. 양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대의 말처럼 송건과 유비 같은 영웅들도 있는데 어찌하여 조조 장군을 찾아온 것이오. 장송이 대답했어요. 조조는 학문과 무예가 모두 뛰어나다 하여 찾아왔거늘 이제 보니 헛소문이구려. 장송의 당돌한 대답에도 양수는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그것은 그대가 모르고 하는 소리요. 조조 장군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니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말을 마친 양수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뽑아 장송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조가 쓴 전쟁 때 쓸 수 있는 계책이 쓰여진 맹덕신서라는 책이었어요. 장송은 그 책을 쭉 훑어보고는 툭 하고 책을 덮으며 빈정댔어요. 난 또 무슨 대단한 책인가 했더니 이따위 글이라면 우리 서천에서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줄줄이 외고 있소. 게다가 이 책은 옛날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써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거늘 조조 장군이 그 책을 베껴 쓴 것이 아니오. 장송의 말에 양수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이 책은 조조 장군이 직접 쓴 책이며 세상에 널리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서천의 어린아이들까지 안다고 할 수 있소? 양수가 조조를 감싸자 장송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한번 외워보겠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들어보시오. 말을 마친 장송이 맹덕신서에 담긴 내용을 줄줄이 외워나가니 한 문장은커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두 눈이 동그래진 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송에게 사정했어요. 그대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요. 조조 장군이 그대의 지혜로움을 몰라본 것은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조조 장군을 찾아가 그대를 다시 만나달라 말해보겠소. 말을 마친 양수는 조조에게 장송과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고는 장송을 다시 만나달라 애원했어요. 하지만 조조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내가 그 책에서 쓴 내용은 우연히 옛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베낀 것처럼 말하다니 참으로 괘씸한 놈이로구나. 안 되겠다. 씩씩거리던 조조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장송이란 놈의 곤장을 쳐 저 멀리 쫓아내거라. 조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장송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았고 장송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어요.
죽지 않을 만큼 곤장을 맞은 장송은 피를 뚝뚝 흘리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성을 빠져나왔어요. 서천 땅을 조조에게 바칠 생각이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유장에게 큰소리치고 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이 꼴로 돌아간다면 나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터덜터덜 걸어가던 장송의 머리에 문득 형주의 유비가 떠올랐어요. 형주를 다스리는 유비 장군은 보기 드문 영웅이라 하던데 서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주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만약 유비가 조조와 다름없는 인물이라면 나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 것이다. 장송은 그렇게 결심하고는 형주로 말머리를 돌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장송이 조조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 허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공명은 조자룡을 불러 명령했어요. 장군은 지금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가 장송을 정중히 맞이하시오. 난쟁이처럼 키가 작고 보기 드물게 못생긴 사람이 장송이니 한눈에 알아볼 것이오. 조자룡은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을 달린 조자룡이 영주 땅에 이르렀을 때예요. 공명의 말대로 키가 작고 보기 드물게 못생긴 사람이 말을 타고 터덜터덜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자룡은 말에서 내려 장송에게 달려가 예의를 갖추어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익주 땅에서 오시는 장송이 아니십니까? 조자룡이 먼저 물어오자 장송은 깜짝 놀랐어요. 맞소. 그런데 그대는 누구시오? 조자룡이 대답했어요. 저는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유비 장군께서 저를 보내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조자룡에 관한 소문은 장송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대가 장판교에서 혼자의 몸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유비 장군의 어린 아들을 구한 조자룡이란 말이오. 참으로 반갑소. 장송이 웃으며 말하자 조자룡이 대꾸했어요. 모두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형주성으로 가시지요. 조자룡이 장송을 모시고 형주성에 도착했어요. 유비는 제갈공명과 관우 장비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신하를 거느리고 나와 장송을 맞이했어요. 유비가 먼저 장송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선생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었으나 산이 높고 길이 멀어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형주에 잠깐 들리신다기에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으니 이곳에서 머물고 쉬시면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이 유비의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유비가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술과 음식으로 피로를 푸시지요. 유비는 예의를 갖추어 장송에게 술을 따랐고 그렇게 여러 차례 술잔이 오고 갔어요. 장송은 유비의 됨됨이를 살펴보기 위해 슬그머니 물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형주 외에 다른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송의 물음에 공명이 대신 대답했어요. 다른 땅은커녕 형주도 송건에게
잠시 빌린 것입니다. 두 눈이 동그래진 장송이 되물었어요. 송건은 그렇게 넓은 강동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주까지 탐낸단 말입니까? 이번엔 방통이 대답했어요. 그러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황실의 후손인 유비장군께서 다스릴 땅 하나 없는데 나라를 좀먹는 도둑놈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방통이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젓자 유비가 말했어요. 즐거운 자리에 그런 말들은 그만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유비가 마음에 들었던 장송은 유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황실의 후손이시며 이미 쌓은 공이 많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를만 합니다. 황제란 말에 화들짝 놀란 유비는 세차게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어요. 황제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장송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송은 그 뒤로 사흘 동안 형주성에 머물렀어요. 유비는 매일같이 장송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지만 서천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장송이 떠나려 하자 유비는 형주성 밖까지 나와 장송의 두 손을 부여잡고 아쉬워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언제 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장송이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을 섬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장송은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내가 형주성을 떠나니 이제 나를 붙잡고 서천 땅에 대해 묻겠구나. 다스릴 땅 하나 없는 처지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하지만 그것은 장송의 착각이었어요. 장송은 유비에게 받은 온갖 선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하인을 거느리고 멀어져 갔지만 유비는 그런 장송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붙잡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어진 유비 장군을 오해했구나. 유비의 진심을 알게 된 장송은 말머리를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장송은 유비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너그러운 유비 장군을 의심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군을 찾은 것은 익주 땅을 장군께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앞에 엎드린 장송을 일으켜 세우고는 차분히 대꾸했어요. 그대의 말은 고맙지만 익주를 다스리는 유장과 나는 친척이요. 나는 그리할 수 없소. 장송은 품속에 숨겨온 익주의 지도를 꺼내 유비 장군에게 바쳤어요. 장군께서 익주를 차지하지 않으신다면 익주는 분명 다른 도둑놈들의 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익주를 포함한 서천 땅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서천 땅 구석구석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지도를 받아 펼쳐보니 서천의 넓고 좁은 여러 갈래의 길은 물론이고 곳곳의 창고와 그곳에 쌓인 식량의 양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장송이 말을 이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아무 걱정 말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익주로 가는 대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유비는 장송의 손을
굳게 부여잡았어요. 저 푸른 산이 한결같은 것처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또한 변치 않을 것이오. 훗날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반드시 선생의 은혜에 보답하겠소. 장송은 유비를 뒤로 한 채 익주로 떠났어요. 익주로 돌아간 장송은 유장에게 보고했어요. 조조 군사의 힘을 빌리진 못하였지만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얻었습니다. 장송의 말에 유장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것이 누구요? 장송이 대답했어요. 유비입니다. 허창을 떠나 익주로 돌아오는 길에 유비를 만나 우리를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송의 말에 유장은 크게 기뻐했어요. 유비라면 나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 장송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중 땅의 장로라는 자가 익주를 노리고 있으니 유비 장군께서는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와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의 편지를 받은 유비는 장수와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방통이었어요. 형주의 동쪽에는 송건이 있고 북쪽에는 조조가 있으니 형주는 우리의 뜻을 펼치기 힘든 지역입니다. 장송이 아니더라도 서천 땅으로 쳐들어가야 할 판에 장송이 우리를 돕겠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 기회에 서천 땅을 빼앗아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내키지 않았어. 유장은 나와 친척벌이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나의 친척을 죽일 순 없소. 유비의 말에 방통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가 서천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유장이 지금처럼 서천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한중 땅의 장로가 서천을 노리고 있고 그도 아니면 다른 도둑놈의 차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유비 장군께서 서천을 차지한 다음 유장을 대우해 준다면 백성들이 장군을 칭찬할 것입니다. 부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방통의 말에 유비는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대의 말이 맞소. 좋소. 서천으로 갑시다. 유비와 방통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제갈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서천에는 방통을 데리고 가시고 저는 이곳에 남아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명에게 명령했어요. 나는 방통, 황충, 위영과 함께 서천으로 갈 것이니 공명께서는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형주를 지켜주시오. 다음날 유비는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서천으로 떠났어요. 공명은 떠나는 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용이 비좁은 연못을 벗어나 드넓은 바다로 가는구나. 한편 유비가 형주를 떠났다는 소식이 익주성에도 들리자 익주의 신하들이 토론을 벌였어요. 작은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 큰 도둑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하의 말에 장송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지금 저자의 말은 장군과 유비 장군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으며 장로를 감싸려는 것입니다. 저자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하를 꾸짖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거늘 그대는 어찌 허튼 소리를 하는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목을 벨 것이다. 유장의 호통에 다른 신하 하나가 나서며 말했어요. 유비는 겉만 부드러울 뿐 그 속은 쇠보다 강한 자입니다. 유비가 이곳에 온다면 장군을 죽이려 들 것이니 부디 마음을 바꾸십시오. 유장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벌컥 화를 냈어요. 유비는 나의 형님 뻘인데 어찌 동생을 죽인단 말인가. 나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때 유장의 부하장수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유장에게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왕누가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성벽 높은 곳에 거꾸로 매달려 장군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줄을 끊어 바닥에 떨어져 죽겠다고 합니다. 장수는 왕누의 편지를 유장에게 건넸어요. 유장이 황급히 장수의 손에 든 편지를 낚아채 읽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신하 왕누가 피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비는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속은 어마어마한 욕심을 품은 눈구렁이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익주에 들어온다면 익주의 백성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장군 또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역적 장송의 목을 베고 유비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것이 서천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편지를 읽은 유장의 얼굴이 붉게 타오르더니 유장은 편지를 찢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글이나 읽는 선비가 무얼 안다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죽든 살든 네 놈 마음대로 하라 전해라. 유장의 부하장수가 왕누에게 달려가 유장의 말을 전하자 왕누는 곧바로 줄을 끊어 땅바닥에 처박혀 죽고 말았어요. 유비는 부지런히 군사를 휘몰아 익주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장송이 보낸 비밀 편지가 도착하니 성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유장을 죽여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는 걱정거리를 없애라는 내용이었어요. 방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에게 말했어요. 장송의 말이 맞습니다. 유장을 살려두면 반드시 훗날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익주성에 들어가는 즉시 유장을 죽여야 합니다. 방통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찌 그리 잔인한 말씀을 하시오. 내 동생뻘 되는 사람을 죽일 순 없소. 단호한 유비의 태도에 방통은 답답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니라 장송이 보내온 계획입니다. 장송은 오랫동안 유장을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유장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해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동생뻘 되는 사람을 죽일 순 없소. 게다가 내가 지금 유장을 죽인다면 서천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원망할 것이오. 수많은 백성들을 적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소. 나는 그럴 수 없소. 단호한 유비의 말과 태도에 장송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유비가 거느린 군사가 익주성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예요. 수많은 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레를 끌며 모습을 나타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군사들의 행렬에
유비가 놀라 넋을 놓으니 방통이 말했어요. 유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끄는 수레에는 온갖 곡식과 금은보화가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끄는 수레를 보니 좋기 전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방통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유장이 수레 1000대에 선물을 가득 실어 바치며 잔치를 열어 유비를 환영했어요. 형님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저를 찾아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장의 말에 유비가 대꾸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형제간의 도리이거늘 어찌 동생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할 수 있겠소.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유비는 유장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유비가 유장과 함께 익주성으로 들어가니 서천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며 유비를 환영했어요. 익주를 도우러 온 유비 장군 만세.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 유비는 유장에게서 받은 선물을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유비를 칭찬했어요.